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석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아까 선생님이 지금은 오프닝 시간이니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이따 박사님들 발표하실 때는 호응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 사이언스 슬램디 58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은 명석고등학교와 함께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입니다. 부제목은 아기는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뭐 유전자 교정 기술도 나오고 뭐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보다 보면은 유전자를 좀 교정하고 조작해서 조금 더 뛰어난 인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생물체를 만든다든지 또는 히어로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 혹시 학생들이 옛날 영화지만 가타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런 영화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원하는 대로 코디네이팅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자식들에게 키가 컸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외모가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탈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고민을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사이언스 슬램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슬램딜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회차가 58회차예요. 그래서 매 연마다 뭐 연구원에 가서 하기도 했었고 방송국에 가서 하기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고등학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등학교를 다녀온 끝에 오늘은 명석고등학교와 함께하게 되었고요. 이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자분들과 함께 강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국가기술연구의 NST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다음에 과학언론사 헬로디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알게 돼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1회차부터 지금까지 회차들의 모든 영상들이 기록되어 있고 풀영상도 있고 박사님 별로 10분마다 잘려진 하이라이트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우주의 뭐 원소들이 궁금해 하면 우주로 치시면 또 우주 박사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는 나는 자동차가 궁금해라고 하면은 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기계연구원에서 발표하셨던 박사님들의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네 분 박사님들 영상도 편집돼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알림 설정해 두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코너인데 학생들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과 관련해서 뉴스를 조금 아직은 덜 보는 세대다 보니 조금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5월에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 파운드리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반도체에서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 생산 공장 같은 개념인데 이제는 합성생물학이 발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꼭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이걸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구축 사업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은 오늘 발표 주제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 조작된 파리가 나왔는데 요거는 파리의 비행 능력이나 날개 유전자를 살짝 조절해서 일부러 못 나는 파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일부 신체 부위가 결손된 파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86년도 작품인가에 플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전송장치에 파리가 섞여 들어가서 사람과 파리가 섞여 버려 가지고 나중에 곤충인간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생물학 관점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IBS 오늘 IBS 박사님도 나오십니다. 그 유전자를 지금은 이제 키트라든지 정밀 검사 도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해서 볼 수 있는 분석 도구 여기서는 SC 렌즈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연구 성과가 이제 IBS 김재경 박사님 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5월 한 3개월 전 소식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바이오랑 합성생물학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새 소식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의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총 네 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
오늘 기초과학연구원의 김신양 박사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윤진호 박사님, 안정성평가연구소의 신영길 박사님,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의 한재호 박사님이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고로 이 연구원들은 모두 대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 유성구 보통 연구단지라고 하죠. 연구단지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 소속분들이신데 생명공학 또는 생물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이신 실제 박사님들을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박사님들이 뭐 대중 세미나 학회 발표를 해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온라인 강연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학생들 강연을 해보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명석고등학교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희 김신양 박사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초과학연구원의 김신양이라고 하고요. 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학회에서는 발표를 무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온 윤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운데 다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길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왔고요. 저는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따 제가 만들어 본 프로그램을 같이 써볼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패드만 있으시면 이따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온 한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유전자 교정에 관한 것인데요. 어렵지 않게 교양 과목 수준으로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이오 분야에서도 조금 색다른 주제 4개의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박사님들 긴장되실 텐데 이따가 뛰어난 호응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자, 박사님들은 잠시 무대 아래로 다시 모시도록 하고 이따 개인 발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학생들이 이런 보통 예능에서 뭐 불후의 명곡이나 또는 나눔과 수다 같은 옛날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런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승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도 영향이 많이 갈리는데 순서는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태프분 좋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포문을 열고 어떤 분이 대미를 장식을 하실지 명성고등학교의 과학자 순서를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사다리가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과연 어떤 분이 1번이고 어떤 분이, 자, 지금 한재호 박사님이 3번이신 것 같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양 박사님이 그대로 첫 번째를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 신영길 박사님이 2번째, 한재호 박사님이 3번째, 윤진호 박사님이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저희 잠깐 스태프분, 콘솔팀, 그 다음에 사회자 박사님 모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박사님별로 저희가 시간을 딱 10분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10분 동안 학생들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제가 발표자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김신양 박사님 첫 번째랑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랑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주제는 갑천의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을까? IBS 앞에는 갑천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가까운 하천이 대전천이죠. 대전천 그리고 대청호. 자, 명석고 학생들이 대전천과 대청호의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을지 한번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떨리는 첫 번째 발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의 유전체 교정 연구단의 김신양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갑천의 물을 마시는 건 아니고 자동차의 연료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합성생물학이 무엇이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좋은 박사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갑천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강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데 제 출퇴근길에 꼭 이 갑천을 지나야 하는 경로가 있거든요. 저는 물을 좋아해서 강이나 바다 이런 곳들을 지나가면 가만히 서서 관찰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퇴근길에도 경치를 감상하면서 사진을 찍고는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을 바라보면서 요즘 기름값이 참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 이 강물을 그대로 떠다가 자동차에 넣을 수는 없을까라는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이것을 실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nstitute of Basic Science라고 IBS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단이 있는데 저는 Center of Genom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유전체 교정 연구단에 속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유전체 교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조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새 조류 아니고요. 조수 간만에 차 할 때 그 조류 아니고요. 저는 바로 이 해조류의 조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라고 한다면 흔히들 이렇게 생긴 조류를 생각하시지요. 이것을 해조류라고 합니다. 조류는 사실 이 해조류 말고도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이 거대 조류를 해조류라고 하고요. 다른 조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미세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세조류를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세한 크기다라고 해서 미세조류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조류는 쉬운 말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쉽게는 이렇게 스폰지밥에 나오는 이 플랑크톤 사장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에 해당합니다.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담수라고 하는 이런 강, 호수에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물 보다 보면 물떼기잖아요. 분홍색으로. 그것도 조류의 일종이고요. 바다에 수족관에 보면 초록색 이끼가 끼는 것도 모두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갑천에도 당연히 많은 종류의 미세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석유가 뭐에서 나온지 혹시 아세요? 석유의 기원을 아세요? 공룡 맞아요. 공룡이 맞고요. 그 공룡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죠. 그래서 공룡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석유가 되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룡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석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그러면 석탄이 땅에 묻혀서 응축이 돼서 기름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오래된 의견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 대세는 바로 미세조류가 석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세조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 물때가 어떻게 석유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체지방 아시죠? 그 날씬한 친구들은 한 체지방이 10에서 20, 좀 통통하고 귀여운 친구들은 한 30 넘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미세조류는 70%에 해당하는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거의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으로 석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석유를 생겨난 것은 이미 생겨났지만 그럼 지금은 우리 미세조류에서 이 기름을 뽑아낼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바이오퓨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식물에서도 이미 기름을 많이 뽑아내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참기름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미세조류를 햇빛을 열심히 쬐어주면서 강합성을 하고 키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얘네들을 말려줘요. 그럼 가루로 만든 다음에 기계를 이용하여서 기름을 쭉쭉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하는데요. 저희 석유 정류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기름을 만들어서 뭐는 휘발유로, 뭐는 등유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기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자동차에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도 이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미세조류 주유소 본 적 없으시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용화가 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몸에 70%의 지방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추출을 해보면 70%가 전부 나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라고 추측되는 것은 얘네도 식물이기 때문에 미세조류에 세포벽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세포를 터뜨렸을 때 잘 깨지지도 않고 또 추출을 할 때 많은 오염물이 생겨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전체 교정 연구단이기 때문에 이 세포벽을 없애는 방법을 간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포를 터뜨리지 않고도 기름이 저절로 흐르게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광합성을 더 잘하게 한다거나 번식을 잘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에 유전자 교정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생물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공학적인 활용을 위하여서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어떠한 세포의 특성을 변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제목으로 돌아간다면 갑천의 물을 이용하여서 거기서 미세조류를 뽑아내고 그 미세조류를 열심히 키워서 기름을 뽑아낸 다음 다시 자동차에 넣게 된다면 저희는 갑천물을 이용하여서 자동차 연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성 생물학이고요.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 친환적인 개발을 위하여서 저희가 열심히 합성 생물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신양이었습니다. 네, 뭐 갑천의 물을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연료로도 쓸 수가 있다. 또 연료뿐만이 아니라 기름 기반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데 쓸 수도 있겠죠. 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전체를 교정을 해서 우리 생활에 더 이롭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 같은 경우 그냥 당연히 승인을 받고 나왔으니까 안전하고 생각하다고 먹겠지만 약을 조금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백신이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 백신이 불안해서 못 맞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약은 안전한지 또 어떻게 이렇게 검증이 돼서 나오는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물론 저희 뭐 약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승인도 받지만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늘 과연 그 과정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저희 신영길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현길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원래 동물 시험하는 곳이었어요. 신약 개발할 때 사람한테 먹이기 전에 동물한테 한번 먹여보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절반은 그런 동물 시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동물 시험을 대체해보자 하는 게 제 연구고요. 동물 아까 넘어간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동물이 계속 희생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제 소개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강연했던 게 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10분 정도 받았는데 사실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혹시 오늘 들어보시고 관심이 더 있으시면 찾아보고 들어보시라고 이제 소개를 보통 하는데 안될과학이라는 채널에서 설명했던 게 그래도 제일 난해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교육을 하려고 제가 제 채널을 만들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구독자는 23명입니다. 원래 이제 구독자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보면은 여기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짧게 끊어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 사례를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된 약이에요. 탈리도마이드라고. 이게 유럽에서 엄청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은 임산부들한테 처방을 해줬는데 먹으면 입덧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처방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임산부 중에 이 약을 먹은 사람은 이제 기형아를 출산을 한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88 올림픽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약 때문에 이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규제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식약처 같은 기관이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약을 개발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물한테 실험을 꼭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한테 적정한 먹어도 되는 적정량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동물 안 먹일 거면 사실 사람한테 바로 먹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먹을 거냐가 문제인 거죠. 먹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물한테 실험을 하는데 요 단계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약이 될 만한 물질을 찾는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기술은 요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려면 사실 이게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건 아니고 신약 개발 회사에서 쓰라고 만든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따 한번 그려야 되는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술을 가져왔는데 술의 성분이 에탄올이죠. 네, 에탄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따가 그리는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꺾인 부분이 탄소인데 요게 이제 탄소가 그러니까 이게 에탄올이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따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줄기만 있는데 보통 약의 메인 줄기가 다 탄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웹사이트인데 QR 코드 찍어서 한번 접속을 해주시겠어요? 패드 있으시면 패드로 하셔도 되고요. QR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짝대기 3개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예측 모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 밑에 그림판 같이 보이는 거 있죠? 밑에 요 그림판 같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찍어서 그냥 누르면은 구조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한번 아무거나 그냥 찍어서 눌러보세요. 네,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나는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예시 버튼 누르면은 예시 구조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타이레놀이거든요. 예시 누르면 타이레놀이 그냥 입력이 되고요. 뭐 어떤 학생은 뭐 이름도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그냥 해보시면 되고 구조를 입력을 하셨으면 몰리큘 타입에서 약물 체크해 주시고 밑에 제출 버튼 누르면은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만약에 다 하셔서 제출을 눌렀으면은 로딩 페이지 나오다가 이 페이지로 넘어올 거예요. 이 페이지가 이제 실제 인공지능이 결과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하면 거의 챗GPT 생각하셔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 여기 테이블에 프레딕션이라고 된 부분이 예측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할 때 보면은 입력한 구조가 있으면은 구조를 숫자로 바꿔서 요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쓰셔도 챗GPT 써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챗GPT 난 써봤다. 꽤 많이 써보셨네요. 챗GPT 쓰면 내가 그냥 채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어가 내부에서 숫자로 다 바뀐 다음에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할 말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원리인데 챗GPT는 글을 쓰는 애고 얘는 물질에 독성이 있는지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구조에 대해서 숫자 값을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열심히 홍보한 이유는 인공지능을 한번 써보고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 프로젝트 목표가 누적 접속자 수 10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하면서 약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아주 톡식이 뜨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많이 이용해 보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 탈리노마이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이슈가 후폭풍이 엄청 셌던 부작용 사례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성 평가 연구소 및 다른 바이오 기관들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 동물 전임상 단계라고 그러죠.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윤리에 항상 말이 많은 사항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저희 생명공학연구원에 가면은 실험 동물 위령비가 따로 있어요. 네, 실험 동물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저희 연례 행사를 갖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점심을 먹었다 보니 살짝 무지해지는 것 같아서 사회자 재량으로 상품 하나 걸고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저랑 약간 스무고개 누적 퀴즈 하듯이 하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제 힌트를 들으시면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자 1번 예를 들어서 저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시겠죠.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자 저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진 동물이 되겠죠. 네. 그러면 손 들어서 저 뱀입니다. 아니에요. 오리너구리 좋은 조건이었지만 아니에요. 기회는 저기 연수 문제예요. 참고로. 아닙니다. 저는 바다에 살아요. 네, 이러면 바다에 사는 독을 가진 동물 이렇게 되겠죠. 땡. 정답입니다. 제가 생각한 건 해파리였어요. 네. 참고로 연습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읽어야 돼요. 저는 영화예요. 영화. 참고로 기회 안 드립니다. 틀리면. 자, 모르시겠으면 넘어갈게요. 세 분까지 트라이를 하고 안 되면 다음 인트로 넘어갈게요. 저는 유전자 조작 관련된 영화입니다. 니모를 찾아서 아닙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제가 생각한 건 아일랜드였어. 아일랜드. 저희 스태프분 여기 학생 손 들고 있으면 체크할게요. 자, 아일랜드는 2005년에 개봉을 한 영화고요. 복제 인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클론들이라고 하죠. 복제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 클론이 있으면 그 클론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치면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심장을 뽑아 쓰려고 만든 클론들입니다. 그런 클론들이 나중에 탈출을 하는 영화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나와요. 클론은 생명체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생명체로 인정을 한다 치면 그 클론은 저랑 똑같은 인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개별 생명체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크게 던지고 있고 물론 영화적인 그런 좀 해석 자체는 과학적인 상식 자체는 좀 많이 설정에 오류가 있는 영화지만 재미삼아 보시면 좋고 유독 한국에서 히트를 친 영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저는 동물입니다. 동물. 자, 저는 깨끗한 물에 살아요. 아닙니다. 자, 저는 신체가 다시 재생돼요. 아닙니다. 저기 뒤에. 아니에요. 저 제일 뒤에 친구. 저 끝에. 돌고래 아니에요. 흰새가 재생되는 동물. 자, 여기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확한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저기 해삼 아니에요. 자,
자, 힌트 드릴게요. 5글자입니다. 5글자. 조기. 아, 정답이에요. 네, 손 들고 계시고 저희 스태프분이 갈게요. 예, 플라나리아예요. 제가 동화뱀을 낼까 하다가 플라나리아는 영국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무려 잘라서 2만 마리까지도 분열이 된다라고 하고, 예, 크기는 한 300분의 1까지도 잘라내도 재생이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생물들도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분위기가 살짝 다시 업됐으니 이따 처지면 다시 퀴즈는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발표는 마침 제가 유전자 교정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전자에 대한 교정 관련 연구 한국화학연구원의 한재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재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유전자를 바꾸는 마법,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197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후 대한민국의 화학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 화학연구원에서 친환경 식물질 연구센터라는 곳인데요. 저희는 이 화학연구원에서 되게 특이하게 온실을 가지고 있는 센터고요. 저희는 식물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차세대 작물 보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쌍꺼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쌍꺼풀이라는 게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구조더라고요. 이때 눈꺼풀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 접힘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외꺼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이 좀 피곤하거나 하면은 이 얇은 조직인 눈꺼풀에 수분하고 지방이 빠져나가서 쌍꺼풀이 더 깊어지거나 또는 없던 쌍꺼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쌍꺼풀이라는 형질도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유전 형질의 하나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제 눈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 아이들을 보시면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데 제가 원래 속쌍꺼풀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봐서는 안 보여가지고 안경 벗고 눈을 부릅뜬 다음에 찍어보았고요. 이렇게 저와 제 와이프의 쌍꺼풀이 제 아이에게 유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쌍꺼풀이 우성이고요. 외꺼풀이 열성입니다. 이 쌍꺼풀이라는 게 눈꺼풀의 주름인데 이 눈의 주름과 상관없긴 하지만 이 완두의 주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완두의 주름과 관련되어 있는 대립 유전자가 이 아밀로스를 아밀로펙틴으로 전환하는 효소를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에 이렇게 삽입 변이가 있어서 이 열성 대립 유전자만 가진 완두는 이 아밀로펙틴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완두의 전분 구조 차이가 발생하며 이런 완두가 익어가면서 수분을 쉽게 잃게 되어서 쭈글쭈글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립 형질에서 유전자에 있는 DNA 핵산 염기 서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약 한 30억 개의 유전자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유전체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99.9%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0.1%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외모를 다르게 만드는데요. 대부분 이런 차이들이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줄여서 스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 하나 또는 두 개의 차이로 여러 가지 형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쌍꺼풀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이 스닙을 분석했을 때 여기 특정 유전자 전사인자에 존재하는 단위 염색체 차이가 쌍꺼풀이라는 형질을 나타내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해서 이런 쌍꺼풀이 생기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외가풀을 가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큰 주제인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합성 생물학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생물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개변하는 것이고요. 미생물이 빛을 인식하고 반응하게 하거나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을 미생물이 생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회로 구조를 미생물에서 모사해서 재현하거나 아니면 유전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등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생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2001학번인데요. 이 합성생물학은 2001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개발된 크리스퍼 기술 때문에 이 합성생물학이 기술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범주의 분야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과거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성공률은 높지만 설계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여 기존의 기술들 대비 합성생물학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시퀀스는 처음에 세균의 유전체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이게 왜 있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세균이 박테리오페이지가 세균을 감염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나중에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성 과학자에 의해서 Cas9 단백질이 이 크리스퍼 서열을 인식해서 그 타겟 핵산을 절단할 수 있는 기작이 발견되었고 이를 개선해서 유전자 가해 기술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이 두 여성 과학자가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가해 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서는 인체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없앤 장기 이식용 돼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가바라고 하는 기능성 성분이 강화된 토마토를 육종하는 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시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전 질환 치료에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유전자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 특정 유전자를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크리스퍼 기술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모기에다가 불임 유전자와 함께 크리스퍼 유전자를 형질 전환시켜서 방사하면 이 집단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불임 유전자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전과 달리 유전자 드라이브에 의해서는 후손이 대부분이 불임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고요. 이 불임 유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서 8세대 안에 모기가 박멸되게 됩니다. 모기가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굉장히 다양한 인체 질환들을 매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희망적이지만 이게 생태계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지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자님이 아까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20세기 후반에
개봉했던 영화 가타카에서처럼 유전자 조작한 아기가 지금의 시험관 아이만큼이나 좀 일상화된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간 배아는 충분히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에서 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배아를 편집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와서 내 아기는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어요인데 앞으로는 부모가 쌍꺼풀이 없더라도 내 아이가 쌍꺼풀을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에서 인간의 배아의 유전자 복제를 규정을 한 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던 사건인데 이런 미래가 이제는 실제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현재는 뭐 현성 잠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우성 열성 유전자들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수 있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유전자가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예, 저희와 차은우는 사실 0.1%밖에 유전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0.1%의 차이가 이런 많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명석고등학교의 마지막 발표는 한재호 박사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합성생물학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명석고등학교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윤진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마지막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호라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화 얘기를 할 거예요. 진화 얘기를 할 거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합성생물학을 만들었다고 소위 말하는 아저씨고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게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라고 하는 시설이에요. 여기서 뭘 하냐면 유전자를 합성하고 설계하고 하는 걸 모든 것을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거의 며칠 걸리는 일을 몇만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거를 가지고 그걸 미생물에서 실제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미생물의 세포 공장을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시작한 이유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 재밌는 거를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는 유전체 혹은 유전자, 우리 지놈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염기 서열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서 가타카라는 영화도 얘기를 했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AGCT라고 하는 이렇게 염기 서열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을 쭉 이어 붙이면 그 서열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가 되는 거고, 그 설계도가 여러분을 만든 거고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직 지금은 젊고 파릇파릇하지만 저 나이가 되면 이제 노화가 조금 시작되고 이런 게 되는 거 다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사람이 합성을 해서 붙여가지고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발현시켜 봤을 때 그게 미생물로 살아남아서 작동을 할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거는 되게 특이하고 화학이랑 다른 건데, 합성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유전자를 쭉쭉쭉 이어붙여가지고 이 화학물질 이어붙여가지고 만드니까 실제로 이게 생명이 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합성생물학의 태동이었고요. 제가 뒤에 보시면은 하나 더 하는 게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최소 유전체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미생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한 미생물은 한 100만 개 정도의 AGCT 이렇게 염기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반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사실 여러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까 0.1%의 차이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결정짓는 그런 차이인 건데 그거를 절반이나 덜어내도
놀랍게도 생명체로 번식을 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소 유전체라는 컨셉이고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중에 사실은 우리가 기능이 꼭 없어도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전자도 쭉 보면 여러분을 구성할 유전자도 사실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 기능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소위 우리가 없어도 괜찮은 그 유전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으로 줄인 이 미생물이 앞서 보여드렸던 요 약간 끈적끈적하게 생긴 여기 있는 좀 뭔가 길쭉길쭉하게 생긴 애가 절반 줄이내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애가 기존의 그 미생물을 그대로 카피해서 합성해서 만들어낸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진화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 과학자들은 결국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논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러분들 숙제하듯이 아니면 시험 보듯이 내가지고 남의 평가를 받고 그게 사실 평생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떤 진화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게 돼요. 이 사이즈를 확 줄여버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똑같이 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화의 패턴이 다른 건가, 아니면 진화를 하지 않는 건가라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도 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놈들을 이렇게 진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했을 때 결국 이거는 진화에서 자유로운 자연 법칙에서 자유로운 뭔가 그런 게 나올까?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한 사태고 어떤 사례고 결과만 요약을 하면 유전자를 절반을 줄인 미생물도 동일하게 진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실험실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쫙 있는데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스피커에 엄청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다고 치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 남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뭐 귀를 막거나 아니면 뭐 나가거나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미생물이라는 것도 개개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이 사실은 뭔가 진화를 유도하는 건데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놓은 상태에 이 최소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환경에서 계속 두다 보면은 나름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중에서 뭐 맨델의 완두콩처럼 콩도 약간씩 바뀌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주름이 있고 없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대를 쭉 하면서 실험실에서 흔히 소위 말하는 이런 저희 생물학자들이 유지를 하면서 그 어떤 세대를 관리하면서 쭉 봤을 때 이 생명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과일들도 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형질이라고 하는 특성이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좀 돌연변이가 나온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돌연변이를 기존에 있는 그 적응을 시키기 전에 어떤 균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돌연변이가 똑같이 그 기능의 역량을 상상시키는 걸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고 정말 유전자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 문장을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생명체를 설계해서 그냥 프린트하듯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놈을 조작한 미생물들도 소위 말하는 다윈 할아버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찰스 다윈 선생님과 얘기하는 그런 진화의 어떤 틀 안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진화라는 게 유전자가 우리가 결국에는 막 유전자를 다 타고 나서 우리는 막 운명이 결정된 것 같지만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뭐 성장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영향을 많이 받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진화라는 것 틀이 결국에는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키스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이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라는 눈먼 시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시계 고치는 사람이 막 고치다가 고치면 시계가 돌아갈 리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우연히 만들어내는 게 생명 현상인 게 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 이 어떤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게 주어진 환경이고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생명이 주어진 환경에 있는 거에서는 바꿔 말하면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하는 사람들도 이걸 같이 고려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늘 날씨도 덥고 지금 처서 매직이 지금 없고 막 되게 덥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게 큰 이슈죠. 산호가 죽어가고 그러는데 합성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산호랑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미세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조류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한다거나 그래서 산호를 다시 재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거 폐기물들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만든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화 기반의 미생물 개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유인원 시절 때부터 지금 우리가 먹는 작물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우리랑 성장해 온 거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있으면은 그것들도 다 원래는 이렇게 다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적응해 가지고 변화해 온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 기반의 미생물 개량이라는 거를 연구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유용한 건지를 발굴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한 미생물이나 생물을 더 개량하는 식의 어떤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환경이 주는 영향, 그 안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합성생물학 또는 이 생물학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합성생물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전 정보를 알고 있는 생명체는 합성생물학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박테리아, 효모, 세균도 이미 만들어냈 경험이 있고 나중에 가면 더 고등 생물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 네 분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그 다음에 우승자 선정 등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원래 자리에 있었던 그 종이가 한 장 있을 거예요. 그 종이에 필기구 가져오신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 궁금한 걸 적는데 자, 꼭 적어야 될 거, 학년 반 번호, 이거 뽑히신 분들도 똑같이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 자 내가 어느 분께 질문하는지 박사님 성함 기입하시면 되고요. 성함 혹시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은 오른쪽 앞에 저희 포스터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박사님의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그 부분 내용 중에 요거에 좀 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연구를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혹여 질문사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근데 약간 생물 실험 같은 걸 조금 피 보는 걸 무서워해서 좀 두려운데 이래도 생명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진로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적으실 거 학년반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어느 박사님께 질문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질문 내용 적어주시고 종이 비행기 형태로 접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 질문 쓰고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 접는 동안 간략하게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편집된 영상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갈 예정이니까 유튜브에 사이언스 슬림디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요새는 그래도 구독자 수가 늘어서 자동 완성도 돼요. 자 그리고 앞에 앉은 친구들은 아마 자리에 그 응원봉이 있었을 텐데 그거 두고 가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두고 가셔야 되고 이제 남겨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다 회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따 종이 비행기는 한꺼번에 이제 날려주시면 되고 당연히 뒤에 있는 친구들은 종이 비행기가 한꺼번에 앞으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던져주시면은 뒤에서 날아온 종이 비행기는 중간과 앞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릴레이로 무대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명석고등학교의 우승자 과학자분은 저와 함께 12월에 왕중왕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 뭐 5월, 7월, 6월
다 과학자분들이 한 분씩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2월에 다 모이실 예정이고 나중에 명석고등학교의 우승자분이 또 왕중왕전에서도 왕이 되실 수 있게 응원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학생들 질문 쓰는 동안 저희 박사님들 무대 위로 마지막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재우 박사님부터 김신영 박사님까지 무대 위로 아까 처음처럼 올라오실게요. 네, 박사님들 표정을 보아하니 홀가분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살짝 준비한 걸 다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명석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해서 어땠는지 저희 김신영 박사님부터 한번 이야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 이렇게 밝은 모습 봐서 너무 새롭고 좋았고요. 이제 굉장히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윤진호 박사님. 예, 저도 오늘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고, 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학생 대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사님들 소감 여기까지 듣고 혹시 종이 비행기 아직 못 접은 친구 이렇게 한 30초 정도 제가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학생들은 혹시 다음 이야기나 또는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는 매 월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궁금하신 친구들은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면은 9월 영상도 10월 영상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종이 비행기 준비가 된 친구들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앞에서 스태프분들은 사진도 찍어주시고 무대 위로 날아오는 것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에 그 한류 콘서트라고 하죠. 콘서트에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들을 많이 날려주는데 박사님들에게도 궁금한 내용들 무대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종이 비행기 준비하고 셋둘 하나 하면은 무대 위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은 뒤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좀 무대 위로 부탁드리고 스태프분들은 앞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아이고 박사님을 직접 맞추신 비행기가 있는데 자, 스태프분들 앞에 있는 거 올려주시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한 분당 하나씩 뽑아봤는데 자, 1학년 3반 10번 이승준 학생인가요? 이승준 학생 손? 네, 이따가 나오실게요. 그러니까 상품 받으러. 자, 김신영 박사님께 갑천물 말고도 다른 액체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참기름 같은 것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기름을 바로 넣으면 물론 문제가 되지만 참기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기름도 화학 구조를 보면 이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거든요. 짧은 거는 휘발유로 쓰고 긴 거는 좀 더 힘이 센 덤프 트럭이라던가 비행기에 쓸 수 있는데 그 긴 기름만 뽑아서 사용한다면 참기름도 쓸 수 있는데 절대 아버님 차에 올리브유를 넣지는 말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갖고 온 다음에 넣으시면 되는데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일 납니다. 저희 식용유 같은 거 넣으시면 큰일 나요. 자, 신영길 박사님, 혹시 약물 실험 도중에 동물들도 부작용을 겪는지 그리고 그럼 그게 부작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조금. 네, 약을 구매해 보시면 안에 약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아마 읽으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읽어보면은 이 약으로 실험할 때 동물이 이런 부작용을 겪었습니다가 실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약을 새로 사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드시 보는 게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도 보고요. 오래 먹었을 때 암이 생기느냐도 보고 반복해서 여러 번 먹었을 때 장기에 부작용이 생기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먹으면 다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 미리 실험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일 안 겪도록. 그래서 거의 다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약을 받게 되면은 의사분이나 약사분의 진짜 안내 정도만 듣고 하는데 약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하루에 복용 권장량이라든지 또는 적정 연령 또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다 써 있는데 저희가 요거를 평소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분들은 혹시 기회가 되면 감기약이라든지 다른 약 같은 거 보시면서 참고차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진호 박사님은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에요. 자, 1학년 6반 2번 김민송 학생 어디죠? 좋습니다. 저 뒤부터 날라오네요. 자, 윤진호 박사님이 과학을 하시게 된 계기 자체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저는 뭐 대단한 이유는 없었고 원래 저는 그 학기 뭐 이렇게 뭐 할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대학원 가면은 월급을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받고 그냥 공부도 좀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또 약간 나름대로 흥미도 있고 생명 현상이 좀 막 이리저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랑 나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엄청나게 과학자의 소명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하다 보면 흘러가다 보면 또 진로가 또 정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흥미를 많이 가진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정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이게 진짜 흥미일 수도 있고 또는 직업 요건이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꿈을 가지고 또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과학자가 나오는데 모두 함께 나중에 혹시 이제 내가 과학자가 된 계기가 내가 명석고등학교를 다닐 때 과학 강연을 한번 들었는데 그 과학자분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라는 혹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가 그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저희 살짝 박사님들 잠깐 무대 옆으로 나올게요. 자, 저희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그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찍어 주시면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누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한다, 누가 제일 핫한 연구를 한다, 누가 제일 비싼 연구를 한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누가 나에게 바이오와 합성생물학의 흥미와 지식과 재미를 전달해 주었는지 나만의 과학자에게 뽑기 힘드시겠지만 한 분을 선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슬램디를 할 때마다 우승자는 굉장히 한두 표 차이로 갈려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재밌게 들으시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저와 함께 12월로 가시게 될 예정인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투표 결과는 나오면 저희 콘솔팀에서 저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우승자분께는 저희 올해는 꿈돌이 인형을 드리고 있는데 우승자분께 갈 꿈돌이를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친구들은 여기가 지금 연구단지랑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은 모두 견학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주말마다 주말 개방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IBS는 가시면 과학문화센터도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소가 아무나 출입 못하는 거 아니야? 일단 아무나 출입은 못하는데 신청은 하면 갈 수가 있다. 박사님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요거를 한번 나중에 참고하셔서 견학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투표 결과 나왔다고 하고 저희 박사님들 다시 가운데로 좀 오실게요. 가운데 아까처럼 일렬로 다시 모이실게요. 자, 사이언스 슬램디 어느새 58회차 명석고등학교 편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우승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명석한 친구들이 어떤 과학자분을 가장 나만의 과학자로 뽑아주셨는지 두구두구 하면서 우승자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슬램디 58회차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편 우승자는 과연 어느 분이실지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 공개합니다. 보실까요? 저희 한재우 박사님이세요. 자, 네, 한재우 박사님 뽑으셨는데, 자, 우승자 소감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한재우 박사님이 과연 예상을 하셨을지, 너무 기쁘신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좀 당황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 신 박사님 발표가 너무 재밌었는데 예,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 우승의 영광을 안겨주신 명석고등학교 학생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박사님은 저랑 12월에 한 번 더 명석고의 기운을 받아서 왕중왕전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희 박사님들 가운데로 마지막 오셔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밥 먹고 오늘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그럼에도 저희 슬램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나중에 영상들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사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명석고등학교와 함께한 사이언스 슬램디 58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